자, 하나씩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 자산이에요. 자, 유동자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실제로 현금과 당좌 계좌. 기업은 대부분 당좌라고 부르죠. 당좌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 진짜로 내가 뺐을 수 있는 입출금 통장, 그런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단기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법인용 적금도 있을 거고 예치 상품도 있을 거고, 현금을 현금으로만 갖고 있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많이 하죠. 막 주식 투자를 하는 기업도 있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유동성을 위해서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은행 자산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안전한 증권 자산이나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매출 채권은 뭐죠? 받을 돈이죠. 내가 매출을 했고 내 제품이나 상품을 넘겨줬는데 돈을 아직 못 받은 거. 어쨌든 내가 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이에요. 기타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이거 이외에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회사마다 다 다르고 큰 것들은 비슷비슷하지만 그 회사만의 특수한 계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모인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공시가 된 것들을 까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계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재고자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에요. 1년 뒤에 팔려고 만들 거는 원가회계 또는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회사죠. 1년 후에 만들 걸 왜 지금 굳이 만들어? 비용을 들여서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그래서 이 유동자산을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자, 현금 및 단기금융 상품 확보 비율, 총 자산 대비 현금을 얼마 정도 갖고 있는지, 이 정도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 라는 기준은 없지만 1년 이내에 돌아오는 부채들을 갚을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유동 비율이에요. 재고자산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매출이 늘었어요. 매출하고 재고의 비율이 동시에 높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재고가 줄어들어. 그러면 얘네 생산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정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신호는 아니지만 경영상의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매출이 줄었을 때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 쌓이게 되죠. 생산 계획을 할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생산을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재고가 쌓이겠죠. 전년도 대비 또는 전 분기 대비 그 재고자산이 쌓여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식품업이에요. 유통기한이 있어. 요즘은 이제 AI가 막 하고 있잖아요. 육계나 뭐 이런 업계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 놨을 거잖아요, 제품을. 근데 AI에 터져서 갑자기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를 해야 되죠. 그럼 손상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재고자산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손상이 일어나고, 재고자산의 변동사항도 그 사이 세부적으로 공시하는 것도 많거든요. 거기서 재고자산을 그냥 손상 차손으로 떨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슈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매출채권 확인. 매출채권도 똑같죠. 매출이 늘어가면 당연히 매출채권도 늘어나요. 근데 매출채권에서도 이게 못 받는 게 생기죠. 그죠? 내가 채권을 끊어줬어요. 일단 제품을 먼저 내가 넘겼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내가 넘길 때만 해도 되게 튼실한 회사였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져서 현금이 딱 끊긴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저희한테 지급을 못하죠. 그러면 매출채권이 쌓이게 되죠. 우리는 받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계정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계정전환이 되지 않아. 계속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 회사가 부도나면 이것도 부도 처리해야죠. 그러면 매출채권도 이렇게 쌓여 있다가 손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채권의 증감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이슈사항, 그 이슈사항 중에 굉장히 특정하게 콕 집어서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매출채권도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매출채권하고 연결된 게 충당부채예요. 혹시 충당부채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충당부채는 뭐냐면 모든 전 회사가 갖고 있는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 잠재적으로 퇴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죠. 5인 이상이면. 그럴 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 퇴직금을 현금으로 쌓아놓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퇴직금만큼은 현금으로 쌓아놔라. 그래서 얘가 언제든지 퇴사할 때 바로바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놔라 라고 한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채권 충당부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5년을 장사를 했는데 한 30일짜리를 끊어줬어요. 30일 이후에 돈 주세요 라고 하고 끊어줬어, 채권을. 근데 5년 동안 해보니까 한 10%는 돈을 안 주더라, 결국에는 못 받더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큼은 충당부채로 잡아놔서 매출채권을 100을 잡아놨다면
충당 부채를 10을 쌓아놔라. 부채로 쌓아놔라. 이런 뜻이에요. 충당부채는 마이너스 개념이네요. 그렇죠. 채권 플러스고. 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어쨌든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죠. 현금은 아니죠. 아직 종이 쪼가리예요. 근데 이 종이 쪼가리를 현금으로 받음으로써 없애버리고 현금으로 딱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산 계정에서 자산 계정으로 바뀌어요. 쿠팡 포인트나 아니면 모든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은 부채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면 언젠간 지급해야 돼요. 내가 돈을 줘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부채는 현금으로 나가야 될 거다. 언젠가는. 그래서 카드 쓰면 포인트 쌓이잖아요. 그 포인트들이 다 모아서 카드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포인트 충당부채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에 내 100원, 200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충당부채는 하자보수 충당부채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AS 기간, 차량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AS 기간 있잖아요. 그럼 5년 동안은 부채로 잡아놔야 돼요. 언제든지 내 차를 산 고객들이 와서 무료로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지만 부품도 들죠. 인건비도 들죠. 내가 다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부채로 일단 잡아놓는 거예요. 언젠간 나가야 될 돈이다 라고 해서 충당부채를 쌓아놓는다. 자동차나 이런 굉장히 단가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쌓아져 있는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AS 1년 그 1년에 대해서 충당부채가 쌓아져 있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없애버려요.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비유동자산. 크게 생각하면 건물, 토지, 자동차, 공장, 기계장치, 차량 이런 것들 유형자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인수한 기업들에 대한 주식들 그거는 내가 팔지 않을 거잖아요. 나중에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팔 때 그때 파는 거고. 그리고 장기 미수금 받지 못한 금액이지만 원래 3년짜리 장기 미수금도 있을 수 있어요. 3년 동안 내가 빌려줄게 라고 쓰고 빌려주면 그게 장기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받지 못한 금액. 하지만 내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 현금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미수금 없애버리고 현금을 다시 써놓는 거죠. 무형자산. 무형자산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들. 저작권. 또 특허권. 맞아요. 또 라이센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이에요. 소프트웨어도 결국엔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를 샀다. 현실적으로 일반 사원들 우리가 만약 윈도우를 사야 된다. 윈도우 막 100개를 사잖아요. 그럼 윈도우도 그냥 무형자산에 넣어놔도 돼요. 물론 이거는 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비품에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특히 영업권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영업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와중에 권리금이 생기죠. 이걸 이어받을 사람, 이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에게 부동산과 집주인과 전혀 상관없이 나한테만 주는 돈이에요. 그죠? 권리금을 내가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 나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물건을 판 것도 아니고 이 부동산의 보증금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여기서 잘 이끌어 나가서 여기가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날 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넘겨줄 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일정 부분 내가 갖고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명목이 그거잖아요. 근데 내 제품 판 것도 아니고 내 상품을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업권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재된 고정 매출 그런 거.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업을 인수할 때도 원래 기업 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인수를 하잖아요. 그죠? 인수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회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시너지를 일어나기 위해서. 카카오가 스타트업들을 엄청나게 인수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수해요? 웃돈을 좀 많이 얹어줘서 인수를 하죠. 그러면 원래 기업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원래 자본금이 쌓여져 있을 거잖아요. 원래 자본금은 내가 1억으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 재무제표는 계속 1억이야. 근데 카카오에서 10억을 주겠대요. 내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9억에 대해서 카카오는 영업권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그 회사 주식을 인식을 하고. 매출액과 비교, 회사가 돈을 많이 벌거나 투자를 많이 받았을 때 뭘 제일 먼저 하죠? 투자 받는 목적이 뭐예요? 회사의 규모를 키우거나 뭔가 더 일을 벌려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유형자산을 많이 사들이겠죠. 건물을 산다거나 공장을 짓는다거나 물류 창고를 짓는다거나 하여튼 뭘 많이 사요. 뭘 많이 사면은 그 계정들이 다 일로 들어가죠. 유형자산. 그죠? 비유동자산으로 다 들어가요. 그럼 결국에 내가 비교해봤을 때 전년 대비 올해는 얘네가 투자금을 막 전년에 받아가지고 올해 돈을 막 썼어요. 유형자산이 막 늘어났어. 비유동자산이. 그러면 얘네가 투자했으니까 올해 매출액은 좀 늘었겠네?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손상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자산 중에서는 뭐 기계장치,
기계장치라고 하는 건 이제 계정 이름이긴 한데 그냥 설비예요, 설비. 제조 설비. 만약에 3개의 물건을 만들고 있었는데 한 개의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고 시장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엄청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설비를 막 해놨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시장이 훅 죽으면서 아무도 그 제품을 사지도 않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해놓은 설비들을 누군가에게 매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생산하면 생산비가 더 들어. 팔리질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산 설비를 고철로라도 팔아야 되죠. 내가 100만 원 들여서 생산 설비를 샀는데 더 이상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100만 원을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손상이라는 거는 나한테는 자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손상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기보다는 나는 물론 손상 안 하는 게 좋죠. 언젠가 뭐 10년이 지나든 20년 지나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남겨놓고 싶은데 나에게 투자한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야, 니네 뭐 100만 원에 들여가지고 그걸 들여놨는데 지금 생산하지도 않고 거기 자리에 새로운 거 해갖고 더 수익성 높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손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매출이 막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때 손상을 막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매출이 없을 때 손상하면은 당기순이익이 엄청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손상 가능성. 이런 거를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유동, 비유동 부채. 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 볼 게 얼마 없어요. 어쨌든 나가야 될 돈이에요. 근데 그 나가야 될 돈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어떠한 포지션이 더 많은지 이런 거를 조금 보시면 되는데 부채 규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1년 이내의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죠? 현금이 안 들어와도 당장 갚으라고 하면은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갚아야 되잖아요. 니네가 충분한 재정 건전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볼 때 유동성을 많이 봐요. 부채 규모. 그리고 부채의 증감, 어떠한 계정이 전년도 대비 막 늘고 있냐 또는 줄고 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충당부채, 어떠한 부분에서 얘네가 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이 충당부채가 어느 시점에 없어지는지 또는 어느 패턴으로 계속 쌓여 나가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 되고, 선수금의 규모,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선수금이 뭐냐면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회계라는 게.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 자, 우리 수업료가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료를 다 냈죠. 근데 수업은 4회예요. 그죠? 지금 3회째 하고 있어요. 마지막 회차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 기업이라면 마지막 남아있는 그 금액은 아직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시 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받았다 해서 선수금으로 계정을 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스타벅스 쿠폰을 선물해줬어, 친구한테. 근데 스타벅스 쿠폰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스타벅스에 돈을 지불한 거죠. 스타벅스는 이 쿠폰을 다시 받아야 진짜 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환불한대. 그러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돈을 내줘야 되죠. 걔네 입장에서는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쌓아놨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다시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수익으로 다 인식하고 자산으로 인식해놨으면 다시 뱉어내야 돼. 매출을 마이너스 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부채로 일단 쌓아놨어요. 부채로 쌓아놓은 애들을 환불 요청이 왔을 때 이렇게 내주는 거. 그게 선수금이고요. 예수금 같은 경우는 토스 써보신 분, 카카오페이 머니 충전해 놓는 거죠. 충전해 놨을 뿐이에요. 현금 같이 언제든지 우리가 뺐을 수 있죠. 그건 예수금이에요. 그냥 받아놓기만 한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나중에 차감될 게 아니라 잠깐 받아놓은 거예요. 그때 무조건 내보내줘야 되는 돈이에요. 토스나 아니면 카카오페이, 걔네한테 잠깐 왔다가 가는 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잡아놓는다.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본은 우리가 기업 분석,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위해서 기업 분석할 때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죠. 크게 이렇게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엄청 복잡하고 알아도 이해가 안 가요. 자,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과 기타 포괄 누계손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자본 잉여금은 그냥 누군가 투자해서 쌓아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액면가액이 500원인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투자를 할 때 5,000원으로 평가해서 투자를 해준대요. 그럼 4,500원이 쌓여요. 현금이 되는 거죠. 그게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은 내가 매출 다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금까지 다 낸 다음에 남은 순이익 있죠. 그 순이익이 결국엔 자본으로 또 쌓여요. 이익잉여금. 이익 돼서 잉여가 됐다. 기타 포괄 누계손익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그러니까 재평가. 아파트가 30년 전에 샀으면 지금 한 뭐 20배, 30배는 올랐을 거잖아요. 근데 장부가액으로는 막 100만 원 잡혀 있는 게 지금 몇 억이에요.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평가를 해서 자산 가치는 올려놨지만 보시면 여기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러면 아파트가 30년 전에 내가 100만 원을 써놨어요. 근데 지금 1억이 됐어. 그러면은 9,900만 원은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본에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 기타 포괄에. 요렇게까지만 아세요. 그러니까 자본의 규모,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보면 알죠. 단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전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면 올해도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고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겠죠? 플러스로. 근데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찍히죠. 그러면 내가 원래 있던 자본금이랑 여기랑 합쳐갖고 자본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자본이 점점 잠식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뭐 이익잉여금 결손과 아까 말씀드렸고 비지배 지분의 확인. 요거는 조금 있다가 연결 재무제표를 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